얼마 전 어떤 외국분께서 한국에 사다리차 쇼츠를 한 편 올리셨는데 그게 거의 2천만 뷰나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이사 시스템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사다리차입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이 저층이라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직접 옮기기 때문에 보기 매우 힘든 광경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두가 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 때로는 종종 20층이 넘어가는 엄청난 높이까지 너무도 가늘고 긴 사다리가 연결되어 그 위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무거운 가구와 짐들이 오르내리는 광경은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이걸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봐와서 별 감흥이 없겠지만 이걸 처음 보는 외국인들의 경우는 엄청나게 놀라곤 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이사가 가능한 방법, 즉 우리 한국인들의 적성에 가장 만족스럽도록 이삿날 일처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문화입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이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건 분명 어젯밤에 자기 전에 주문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미 배송이 와 있는 좀 너무 심하게 빠른 우리나라의 택배 서비스나 또 그 택배 역시 반품을 하려고 접수하고 밖에 내놓으면 불과 반나절 만에 택배 요정이 가져가 버리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또는 다른 나라 전차들의 경우 주문하면 보통 빠르면 5년에서 10년도 걸리는 것을 우리나라 전차와 자주포들은 주문이 들어오는 동시에 이미 몇 개월 후 그 첫 인도분이 현지에 배달이 되는 등 우리나라는 그게 택배든 무기든 물건 제작이든 가리지 않고 그게 뭐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빠르기도 빠르지만 그 일처리나 만드는 물건의 퀄리티도 최고입니다. 즉 우린 그저 급하게 서둘러 빠르게만 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여 그 만족도를 최대치까지 높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속도와 효율 그리고 일 마무리의 퀄리티까지 무엇 하나 놓치기 싫어하는 욕심쟁이 우리 한국인들의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가 한 곳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 서비스입니다. 참 우리처럼 이사 많이 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이사를 할 때 직접 박스를 구입해 짐을 일일이 다 싸고 트럭을 빌려 운전까지 해야 하는 등 그 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 정리까지 모든 걸 다 직접 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이런 걸 해주는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용이 대략 약 4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미 이것마저도 너무 높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데 여기에다 또 우리나라처럼 완벽하게 이사를 하려면 패킹 서비스 업체를 따로 골라야 해서 그것 역시 약 150만 원 가량 추가로 들어가고 또 그게 장거리 이사일 경우에는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 비용이 붙어 미국에서 한번 이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들고 비싼 커다란 일입니다. 그런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받는 이사 서비스는 약간 거짓말처럼 편하고 저렴하며 모든 부분에서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냥 몸만 이동하면 될 뿐 단지 집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대로 완벽하게 새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게 바로 한국의 전매 특허인 포장 이사 시스템 덕분입니다. 다들 경험이 워낙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의 이사는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삿날이 되면 아침 일찍 건장한 성인 남성분 4-5분께서 집으로 방문하신 후 각각의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집에 있는 물건들을 뽁뽁이 같은 걸 사용해 한 개 한 개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패킹 작업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도 가구나 물건에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포장이 된 후 그 다음에 그 짐들을 모두 다 커다란 트럭 안으로 차곡차곡 채워 넣은 다음 이제 그 트럭은 새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통 이때가 점심시간쯤 되어서 이사회사 아저씨들도 또 우리들도 이때 이동을 하며 간단하게 점심을 먹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신 후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 보면 이미 아저씨들께서는 트럭에서 짐을 모두 다 꺼내온 후 그걸 원래 순서의 역순으로 조심히 풀어서 새 집에다 세팅을 해주시는데 앞서도 말했듯 정말로 원래 집이 그대로 여기로 옮겨온 듯 너무도 완벽하고 똑같이 마치 집만 바뀌고 그 생활 그대로가 옮겨온 것처럼 짐을 풀어주십니다. 그 외에도 이사를 하며 벽걸이 TV나 에어컨도 해체하고 다시 설치해 주시고 필요 없는 가구들도 다 알아서 버려주시기까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사에서는 이 모든 서비스들이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 서비스 업체들 가운데 얼마나 이사에 진심이며 또 자신이 있으면 이사 도중 파손이 발생할 경우 그걸 본사에서 100% 책임지는 제도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아정당입니다. 모델이 무려 원빈입니다. 아정당 이사는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제로 이사하다가 TV나 냉장고 같은 것이 파손될 경우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며 또 이사 당일 불만족 시에는 전액을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라는 것도 가능하며 견적을 받을 때에도 365일 밤 10시까지 비대면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청소 시스템도 체계적인데 일단 고온 스팀 초강력 살균기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소독을 해준 다음 마루나 카페트 같은 곳들도 다 전문 장비를 사용해 청소를 해준 후 그렇게 청소를 받은 후 이후 3일 동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방문해 AS를 해주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정당 이사 청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정당과 지원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면 약정이 끝난 정수기나 가전 또는 인터넷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현금 사은품을 최대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소개한 아정당의 경우 전국 가입자 수로 1위로 최대치의 현금 사은품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 다른 곳보다 그 혜택이 적으면 그 차액의 120%를 보상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청이 그냥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TV가 최대 48만원, 정수기의 경우 최대 30만원으로 그래서 총 78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사하면서 설치를 하면 그날 하루도 걸리지 않아서 현금 78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액수도 액수지만 너무도 쉽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어 우리 한국의 이사 문화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한 그 지원금들은 나라에서 정해준 혜택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꼭 신청해서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한 아정당에 연락해 알아보시고 또 잊지 말고 지원 가능한 모든 현금 혜택들도 꼭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이사는 아주 커다란 행사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집인데 그 집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삿날 아무 문제 없이 마치 물이 흐르듯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무엇보다 가족들이 기분 좋게 이사를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완벽한 이사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며 또 가장 스트레스 없이 이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덕분에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당연하게만 생각되던 그 부분이 우리 삶에서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부분인지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런 면에서 여기 아정당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만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사하실 때 꼭 한번 알아보시고 다들 깨끗한 새 집에서 아주 기분 좋게 새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저 UFO처럼 옆에서 날아와 갑자기 위로 솟구치며 허공에서 무언가를 때려 폭발시키는 것들. 그리고 사실 미사일의 궤적이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유연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을 그리며 바쁘게 하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무기의 이름이 바로 아이언돔입니다.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철의 바가지, 즉 이 철바가지를 뒤집어서 어떤 지역 위에다가 동그랗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방호막을 만들어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모두 격추하는, 사실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막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근대 무기공학 기술의 꽃같은 최첨단 대공방호 무기입니다. 이 아이언돔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고 인구까지 적은 데다 정말 온 사방이 미사일 부자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자국의 하늘을 방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편인 이 아이언돔을 개발해 이스라엘 국토 여기저기에 촘촘하게 박아놓고 활용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있었던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들도 거의 99%에 가깝게 이 아이언돔이 모두 막아내면서 그 실제 방어 효과가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된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철바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배치됩니다. 아니, 이미 배치가 끝났습니다. 최근 어떤 일인지 미 국방부는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이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그 뒤로 미국판 아이언돔인 IF-PC가 배치되어 있는 장면을 노출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아이언돔의 경우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체 라파엘과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인데 그 아이언돔이 최초 개발된 것이 지난 2007년인 반면 이 IF-PC는 지난해 처음 그 존재가 공개된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형 근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요격 성능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무기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설명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IF-PC는 어떤 한 회사가 개발해서 미 육군에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닌 아예 미 육군이 여러 군수 기업들을 팀으로 짜 모아서 작정하고 만든 사실 굉장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미 군수 산업의 심장과 척추와도 같은 록히드 마틴과 보잉은 물론 차세대 록히드 마틴이 될 확률이 높은 최첨단 밀리터리 드론 제조사인 엔듀릴까지 포함하여 거의 무슨 올스타전과 같은 최고의 기업들과 두뇌들이 힘을 합쳐 완성해낸 꿈의 대공방어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이 IF-PC가 그렇게 대단하긴 한데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어째서 이 귀한 최신식 최첨단 무기를 그것도 딱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배치했느냐는 것입니다. 즉 최근 들어 이 IF-PC의 주한미군 배치 외에도 마치 날개를 이식받고 하늘을 날고 있는 에어리언처럼 너무도 멋있게 생긴 미군의 최첨단 무인기이자 전세계 군사 드론계의 조상님이신 그 이름조차 무시무시한 사신 MQ-9A 리퍼가 최초로 지난 7월부터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되기 시작했고 또 올해 초에도 미군의 최신 정찰 플랫폼인 하늘의 눈 아테네 R 역시 최초로 주한미군에 배치가 된 것에 더해 얼마 전에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합동훈련에 참여해 훈련을 한 데 더해 미 태평양 함대 항공모함 타격군의 일부인 USS 칼 빈슨 또한 부산항에 입항한 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최근 들어 주한미군에다가 미국이 가장 아끼는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아낌없이 배치시키며 지금 주한미군을 무섭도록 강화시키는 현상이 설명해주고 있는 그 배경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최근 이 주한미군의 가치가 이제는 미국에게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에게도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는 바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의지와 동력을 하루빨리 끊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예전에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의 패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보도 같은 걸 보면 막 웃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또 그때의 미국은 지금의 미국과는 조금 많이 다른 뭐랄까 전성기 시절 타이슨과 같은 그 어떤 빈틈조차 없는 완전 무결한 최강자의 느낌이어서 누가 감히 미국에게 대항하는 것조차 거의 불경스럽게 보일 정도로 당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그 위상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정말 앞으로 중국이 실제로 미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믿기 힘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트럼프 임기 때부터 시작해 미국은 중국에게 관세 전쟁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또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과 부품 수출을 금지시키며 이제 미국이 중국을 단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체면을 구겨서라도 중국의 경제를 꺾어놓고 또 군사력 발전을 저지시키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 앞에서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미국의 그 관세 정책과 첨단 반도체 기술 및 부품 수출 금지 정책은 효과가 꽤 있었고 그래서 중국의 성장에 적지 않은 브레이크가 걸리며 꽤 성공적이었긴 했지만 대신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실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어떤 다급함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리고 대부분 세계인들 역시 중국을 너무도 싫어하는 것과도 별개로 중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그 강함이라는 건 가장 원초적인 차원에서 바로 군사력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게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과, 또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의 확장을 저지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중요한 과제의 핵심 열쇠는 바로 우리 한반도에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 시점 우리나라는 단지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 같은 존재가 아닌 미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구원자라고 보아도 크게 과장이 아닐 정도로 너무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엄청 가깝게 지내면서 어쩌면 과거 소련 연방보다 더 크고 강력한 일종의 새로운 공산주의 전선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 혼자서야 아직 많이 어렵지만 그 셋을 다 합하면 이제 미국 혼자서는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제적 위협이 됩니다. 즉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또 다른 냉전에서 미국과 미국에 대항하는 그 3개국 사이, 그걸 군사력으로 보아도 또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도 절묘하게 그 딱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즉 누가 이 대한민국을 자기 편으로 갖느냐에 따라 그 거대한 힘겨루기의 승부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일은 앞으로 1000년이 지나더라도 절대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과 손을 잡으며 과거 미국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그 수준만큼의 동맹을 맺는다면, 사실 그때부터 미국은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패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패권을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또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눈치 빠른 일본의 경우 미군이 빠진 혼자서는 사실 한국군도 막아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힘을 합해 위협한다면 아예 승산이 없기 때문에 저항하기보다는 이쪽으로 재빨리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마치 도미노처럼 저 아래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이 새로운 동맹에 자발적이든 반강제든 합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미군의 지원이 빠져버린 대만 같은 경우 역시 아예 그 어떤 저항 자체도 없이 아주 평화롭게 중국의 땅으로 편입이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도 다행히 미국은 대한민국을 동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단일 동맹국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게다가 이 주한미군은 그런 방어적인 전략적 가치 외에도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북경과 상해를 모두 다 30분 컷 미사일 및 전투기와 폭격기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말하자면 중국이라는 거인의 급소인 그 목 아래 날카로운 칼끝을 대고 있는 것과 같은, 정말 중국으로서는 이게 너무 불안하고 괴로운 수준의 무서운 위치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 미국에게 주한미군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마치 미국 본토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화하고 지켜내야 할 제일 중요한 지역이며 요새이자 미국의 세계 패권 수호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한반도이고 또 주한미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번 이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는 정말 얼탱이 없는 말을 한 것은 물론 그 실현 가능성조차 없는 트럼프다운 괴짜스러운 말이긴 했지만, 한편 그건 지난 임기 때부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폄훼하면서 틈만 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주한미군이 미국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높은지를 뒤늦게 깨달아 부동산 사업가 출신답게 그걸 소유하고 싶다고 표현함으로써 미국에게 있어 주한미군의 그 엄청난 가치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변화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 시끄러운 관세 협상 이후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주한미군 관련 협상, 또 방위비 관련 협상을 앞두고서 최근 들어 너무 높아진 한국의 국제 위상과 군사력 때문에, 그리고 단지 방위비 부분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 강화와 거기에 따른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그 중요하고 껄끄러운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미국은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이렇게나 신경 쓰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의 위협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로 얼마 전까지 방위비 더 많이 안 주면 당장 방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트럼프의 발언과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이 미국에게 얼마나 큰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미국의 태도 변화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담당자 분들도 이런 주한미군, 그리고 나아가 현재 미국에게 있어 대한민국이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실제 가치에 대한 지피지기를 잘 하시오. 부디 이 관세 협상 이후 이어서 맞이하게 될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한미군 및 방위비 관련 협상에서 과거 서희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슬기로운 기질을 꼭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드디어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은 하루 연차까지 쓰신 분들은 최대 10일까지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길고도 달콤한 연휴 기간 동안 늦잠도 충분히 많이 자고 또 다이어트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맛있는 것도 엄청나게 먹으며 다들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부모님이나 내 주변 고마운 지인들에게, 그리고 특히 너무 고생해준 바로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하고 의미 있는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게 세상 이치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렁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와 비슷한 황당한 상황에 있는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의 강국들 또한 그냥 동네 서클이 아닌 다 원래 한따까리 하던 강한 국가들이며, 또 일본 역시 물론 그 땅이 생긴 건 아주 큰 지렁이처럼 생기긴 했지만 절대로 그냥 지렁이가 아니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굴욕과 피해를 앞으로도 계속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국가들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의 행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면에서 매우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미국이 꿈꾸고 있는 제조업 부활이라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꿈을 그나마 가능토록 만들어줄 수 있는 첨단 산업 기반 구축부터 세계 최고의 조선업 기술력까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미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어쩌면 그동안 미국에게 모든 면에서 가장 우호적으로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온 의리 있는 국가이자 또 지금까지 미국에게 가장 우호적이었고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이든 때부터 이어 트럼프에 와서도 사실 거의 억지와도 같은 무리한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웃는 얼굴로 응대를 하며 국내 GDP 포기와 수천 수만 개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미국에다가 수억 달러짜리 공장들을 세우고 또 그 제조업 기술력을 미국과 공유하며 그렇게 미국의 경제와 제조업 부활의 꿈을 위해 노력한 그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지금 다시 봐도 정말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대규모 체포 및 구금 사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주 가까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에서 톱 뉴스로 다루며 정말 지겨울 정도로 보도했기 때문에 굳이 그 세세한 내용이나 결말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랬던 미국 내에서 그리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최근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우리에게 너무 큰 실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급하게 수습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이 모든 발단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 토리 브레넘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의 경우 조지아주에서 우리 한국 직원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커다란 사건이 터지자마자 마치 엄청난 자랑을 하듯 자신이 가장 처음 이 현대차 공장 문제를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고했다며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내년에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 조지아주 12선거구의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아마 자신이 한국에
한국의 공장을 이렇게 신고하고 그 많은 한국 직원들을 한국으로 강제 추방이 되도록 만들면 그게 자신의 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온 세상의 자랑이라도 하듯 바로 내가 그랬어. 이 모든 게 다 내 덕이야. 자신의 SNS는 물론이고 여기저기에다 그 사실을 바삐 알렸던 사람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장이 멈추어 버리자 그게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자 보통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아무도 납득하지 않을 오리발을 내밀며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한국인들의 비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누차 말하지만 절대로 그걸 신고한 게 자신이 아니라는, 아니 자기가 본인 SNS에다가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다가 직접 이야기한 것들이 셀 수도 없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신고를 한 이유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없애기 위해서이며 또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당당하게 주장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너무도 성의 없는 부실한 거짓말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급하게 입장을 바꾸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한국 공장과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가 진행되고 나니까 첫째는 그 체포의 과정이나 명분이 생각보다 너무 허술하고 부당했다는 것이 지금 미국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며 비난을 받고 있는 데다, 둘째는 그 체포 작전 때문에 현재 공장의 완공이 앞으로 최소 2-3개월 더 늦어질 예정인 것에 더해 셋째, 공장이 완성되고 나면 생겼을 최소 8,000명에서 약 1만 명 가량의 현지 조지아주 미국 노동자들의 채용 부분도 지금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해가 되는, 특히 미국과 조지아주 미국 국민들에게 크나큰 손해를 입히는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에 있는 포드 자동차 공장에 다닌다는 포니보이라는 근로자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그 영상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영상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한국 없이는 아예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건 그냥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라 포드나 쉐보레 등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그들의 공장 설비와 최신 장비들을 모두 한국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하고 그 사용 방법을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인데, 한 예로 자신이 다닌 켄터키 글렌데일의 포드 공장 역시 건물 설계부터 기계 설치 및 세팅까지 모두 다 한국의 SK 엔지니어링에서 진행했고, 그래서 지금 만약 갑자기 그 한국인들이 모두 미국에서 사라져버리면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도, 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 공장들이 전부 멈추게 되어 수만 개의 미국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멍청이들이 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과 조지아주에 수십억 달러치 손해를 끼친 것에 더해 심각한 외교 문제까지 만들어버렸다며 분노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데 어째서 우리는 그들을 박해하고 있나라고 되물으며, 지금 당장 자신의 공장에서도 300만 불짜리 기계가 고장이 난 상태인데 북미에서 이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멀리서 한국 기술자와 한국어 통역사들을 어렵게 불러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미국 회사의 현지 유지 보수팀은 그저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라고 전하며 지금 미국의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포니보니의 말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그리고 BBC와 같은 유럽의 대표 언론들에서 하고 있는 주장과 맥을 정확히 같이 합니다. 즉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원하고 또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그 시설들을 감당할 인력이 없으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그 한국인 노동자들을 사슬로 결박해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장면을 만들었는지 비난하며, 어떤 경우든 지금의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크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BBC의 경우도 한국은 미국에게 관련 비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무려 50번이나 요청을 했고, 또 한국은 미국에게 최고의 동맹이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조치를 취했다며 보도했을 정도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긴 한데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 언론들 모두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한 트럼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성명을 내기를 미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환영한다. 그래서 자신은 최근 체포된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 미국 노동자들을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 대부분이 거부하고 귀국을 해버렸다고 말하며 자신은 외국 투자와 기업을 겁주거나 그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원래 사과의 말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같은 것은 거의 절대로 하지 않는 트럼프의 특성상 이 정도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과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 이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이 지금 무척 화가 나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번 사태 초기 사슬을 차고 구금이 된 수백 명의 한국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문의했을 때 미국의 이민국에서는 지금 그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대처했던 초기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바뀐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이자마자 지금 한국 공장 완공 지연과 한국 기술자들의 귀국으로 인해 기존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생겨버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경제개발청장의 수장인 트립 톨리슨 또한 성명을 내고 지금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그 한국인 노동자들은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 장비의 사용법과 배터리 셀 관련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 한국인들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한국 달래기에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톨리슨 경제개발청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같은 날에 사건이 있었던 조지아주 또한 공식 성명을 내면서 한국은 조지아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라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 것이 미국이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한국의 공장들을 포기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 LG도 현대차도 그리고 삼성과 SK도 모두 미국에다 각각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공장을 세우며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주고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으면 그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그 공장들을 완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애초에 그 명분도 불확실한 데다가 심지어 대부분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미국 정부 기관 역사상 단일 작전으로는 가장 커다란 규모의 체포 작전을 진행해서 무려 일주일 넘게 사슬에 묶여 이동하고 감금시킨 후 결국 귀국하게 만들어 지금 모든 공장이 올스탑 되도록 만들어 결국 소중한 동맹인 한국인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었고 또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 데다 무엇보다 미국과 조지아주 경제에 지금 커다란 피해가 가도록 만들고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에 무얼 얻고자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번에 우리가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상대의 무리한 요구에 호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응하고 돕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게 고마움이 아닌 이런 사태와 같은 충격적인 보답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이렇게 일찍 생겨버린 것은 앞으로 곧 텍사스와 일리노이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대형 반도체 공장들이나 그 외 LG와 현대차의 투자와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겨버려 이제는 우리도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점은 한편으론 매우 중요한 백신을 맞은 것이 아닌가 싶어. 앞으로 남은 관세 협상 및 곧 다가올 에이펙 모임에서의 미중 협상의 그 중재자 역할에 있어 더욱 치밀하게 대비해서 최근 이 황당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 충격적인 소식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의 공식 명칭을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실제로 이제는 전쟁부라고 나와 있고 또 최근 우리나라 LG와 현대차를 대상으로 굉장히 어이없는 대규모 체포 작전을 진행한 트럼프는
밖으로는 베네수엘라를 향해 군사 공격, 그리고 내부로는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지금 미군을 동원해 정말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그리고 또 푸틴은 지금부터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다가 무조건 러시아 정부에서 제작한 국민 감시 앱을 강제로 설치하여 판매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오늘 기준 이미 그게 시행이 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또 한 번 세상이 좀 뭔가 이상하게 그리고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너무도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는 세계 상황 속에서 정말 다행히도 그런 우리 마음을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무척 고맙고 반가운 희소식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이자 명실공히 전세계 최고 전차인 우리 K2의 새로운 최신형 버전인 K3 전차의 실제 디자인과 구체적인 성능이 처음으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평소 우리 K3 신형 전차 소식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께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돌아다니던 이 컨셉 이미지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딱 봐도 무슨 미래 전쟁 컴퓨터 게임에 나올 법한, 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런 미래 전차처럼 일단 그 생김새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기는 한데,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쇼에서 내놓는 컨셉 차량들이 그렇듯 그 최종 양산형 버전은 절대 이대로 똑같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랬거나 말았거나 마치 전차로 스포츠카를 만든 것처럼 모든 면이 미끈미끈하고 아주 날렵하게 잘 빠진 것이, 물론 주차는 좀 힘들겠지만 그냥 이것 타고 소개팅하러 강남역 가서 내리면 시선 폭발하며 진짜 하차감 끝내줄 정도로 멋있기는 정말로 멋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최근 공개된 우리 K3의 실제 모습은 현재의 K2 모습과 이 너무나도 멋진 미래형 컨셉을 절묘하게 섞어 놓은 딱 그 가운데에 있는 디자인으로 아마 전 세계 차세대 전차들 가운데서 가장 탄탄하고 잘생긴,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은 최강 전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과 독일 같은 다른 나라들도 다들 차세대 전차 개발에 전속력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빨리 차세대 전차를 공개한 독일의 경우 라인 메탈을 통해서 이미 재작년에 KF-51 판터 전차를 공개했는데, 일단 포탑 생긴 것부터가 미래 차세대 전차 분위기가 물씬 나는 아주 멋진 전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컨셉이 아니라 이미 양산이 진행 중에 있는 사실상 완성형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재설계된 전차는 아니고 기존 레오파드2 전차를 기반으로 각종 최첨단 기술과 무장을 업그레이드한 독일의 최신형 전차로 이제는 우리 K2처럼 자동 장전 시스템까지 갖추어서 두 발의 포를 약 3초 이내에 발포할 수 있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약 독일이 과거 2차 대전 당시 전세계 최강 전차 국가였다면 1991년 이라크 사막의 폭풍 작전 때 대비하며 그냥 뜨거운 칼로 거대한 버터 덩어리를 썰어내버리듯 이라크의 기갑 부대를 완전히 녹여 전멸시켜 버렸던 서방 자유군단의 상징, 바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디자인이 전성기 미국 물건답게 뭐가 다 큼직큼직하고 쭉쭉 뻗은 직선들로 이루어져 있어 세련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가장 강력했던 전차입니다. 하지만 이 에이브람스 전차도 최초 실전 배치된 것이 지난 1981년, 즉 이미 45년이 넘어가는 아주 오래된 무기라 미국에서도 그 후속이 될 차세대 전차를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이 에이브람스 X 모델입니다. 일단 생긴 건 우리 K3의 컨셉에 비해서도, 그리고 독일 KF-51 전차에 비해서도 크게 특별한 것 없이 얌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이야말로 여기 보이는 요즘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막 외계인과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지만 현실에서는 절대로 볼 일이 없는 컨셉 디자인들 말고 조만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세계 각국의 미래 4세대 전차들의 디자인에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이브람스 X 전차의 가장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 변화는 바로 엄청나게 늘어난 센서들과 광학 장비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강력한 기관총 포탑인데, 그건 바로 드론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역력히 드러났듯 50억, 100억, 심지어 10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차와 폭격기들이 싼 경우
불과 100만원짜리 또는 비싸봐야 2-3천만원 하는 공격 드론들에게 완전 무방비로 박살이 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봐서 지금 독일과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역시 차세대 전차 개발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업그레이드 부분이 바로 어떻게 하면 저 벌떼처럼 날아드는 드론들로부터 전차를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브람스 X 전차도 사실 그 주포도 예전에 120mm 활강포를 그대로 쓰고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약간의 업그레이드만 이루어졌지만 포탑 위에 있는 저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과 카메라 그리고 전자동으로 사격 통제가 이루어지는 강력한 기관총을 장착해 무엇보다 전장에서 달려드는 드론들로부터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들이 대거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세대 전차 개발의 방향성은 우리나라 신형 K3 전차에 오게 되면 그 극한을 달리게 됩니다. 일단 이게 현대 로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차세대 K3 전차의 디자인입니다. 기존에 좀 과했던 그 컨셉보다는 마치 현재의 K2 흑표를 프레스로 살짝 눌러 놓아서 흡사 스포츠카처럼 더 납작해지고 날렵해진 그런 디자인인데 이게 이렇게 그 겉모습에서는 크게 멋을 부리지 않은 매우 보수적인 수준에서만 변화를 주었지만 그 전쟁 수행 능력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지난 K2와 비교해서도 거의 완전히 다른 진짜로 무시무시한 신형 전차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도 이 신형 K3 관련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며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신형 K3 전차는 기존 120mm 대신 새로운 130mm 주포를 장착해서 전세계 전차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일이나 미국 그리고 프랑스 전차보다도 더 큰 포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관통력에 더해 무려 5km 밖에 있는 적까지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에 더해 심지어 지금 현대 로템은 포가 날아가며 그 방향을 미세하게 바꿀 수 있는 원격 조종 활광포 관련 기술까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3 전차의 경우 디젤과 전기를 결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해서 강력한 출력과 뛰어난 연비는 물론이고 은밀한 스텔스 기능이 필요할 때는 그냥 전기만 가동하여 거의 아무 소리도 없이 적지를 누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신기술 중 하나가 바로 앞서 본 독일과 미국의 전차들에서도 그렇듯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드론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 신형 K3 전차는 포탑 위에 초대형 센서와 카메라는 물론이고 자동으로 드론을 찾아내고 추적해 격추하는 거대한 기관총 시스템까지 갖춘 데다 거기에 더해 아예 자체적으로도 스스로 드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즉 자신은 최적의 스텔스 기능으로 은밀하게 숨은 상태에서 포탑 위로 드론을 날려보내 주변 수십 킬로미터를 움직이지 않고 정찰할 수 있는 신기술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신형 K3에 장착되는 외부 장갑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신기술이 적용되어 그 두께와 무게 그리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면서 그 방호력을 몰라볼 정도로 강력하게 해주는 현대 로템만의 특수 신형 장갑이 적용돼요. 이게 곧 출시되고 나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화력과 성능을 가진 지상 최강의 차세대 전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신형 K3 전차는 지난 2013년 이미 개발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디자인과 구체적인 성능 관련 내용들이 거의 확정이 된 상태로 그 개발 스케줄에 따르면 늦어도 2030년까지는 그 완성된 시제품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은 이미 그 프로토타입을 진작에 다 완성해 놓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단계로 현대에서 최근 저렇게 디자인을 공개했다는 것은 아마 거의 99.9% 딱 저 모습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뭐 최첨단 스텔스기야 전 세계에서 미국 따라갈 나라가 없고 또 항공모함 전단 또한 미국이 최강이고 거의 유일하기는 하지만 이 육군 무기들의 경우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전차든 자주포든 그리고 기술력뿐 아니라 그 규모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군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게 될 그런 우리의 얼굴이 되어줄 이 신형 K3 전차는 마치 지금 미국의 F-22 랩터가 전 세계 공중 무기 중 압도적 최강 무기인 것처럼 뭐 지금도 이미 우리 K2가 전 세계 최강이긴 하지만 이제 그 격차를 아득하게 멀리 떨어뜨려 놓아 땅 위에 랩터가 될 정도로 너무도 강력하고 멋진 전차가 될 예정이어서 어서 빨리 우리 K3의 실물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번에 곧 대한민국에서 나오게 될 K3 신형 전차의 경우 과거 F15에서 F22로 넘어가는 수준의 파격적인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차를 개발하는데 아무리 짧게 보아도 대략 15년이나 걸리는데 이미 지난 2013년 개발을 시작해서 사실상 연구소에서는 이미 개발이 모두 끝난 상태로 지금 각종 마지막 테스트들을 치르고 있는 우리 신형 K3 전차가 어서 빨리 출시되어 우리 K2 흑표가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전세계 최강 코리안 전차의 명성을 한 단계 더 높게 쌓아 올려 이후 한 5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계 최강 육군 기갑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만약 본인이 한국인이라면 이 노란색 믹스커피를 단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건 마치 난 한국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쌀밥이나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 또는 분명 군대는 다녀왔지만 총을 쏴본 적이 없다거나, 또는 새벽 근무를 마치고 뽀글이를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제가 원래 취향이나 외부 디자인 그리고 입맛이 좀 싸구려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 대단하다는 유명한 원두 커피점 커피를 마셔봐도 이 믹스 커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절묘한 풍미, 뭐랄까 한국의 진한 설렁탕이나 또는 어릴 적 자주 먹었던 길거리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들이켰을 때 나는 그 영혼의 무언가를 충족시켜주는 설명하기 힘든 감칠맛의 커피 버전이 이 믹스 커피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완전히 순수한 한국의 발명품인 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게 또 법적으로 해외로 수출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한국에서 우리 한국인들만 즐길 수 있는 엄청난 특권적 식품인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 믹스커피라는 것의 기본 베이스는 원래 맥심, 요즘 그 맥심 말고 옛날 맥심 또는 테이스터스 초이스 등으로 불렸던 그 갈색 알갱이 커피 믹스입니다. 즉 귀찮게 원두를 내릴 필요 없이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즉시 커피가 완성되는 어릴 적 우리가 많이 보았던 바로 그 커피입니다. 그 맥심 커피는 그 이름도 참 가족적인 동서식품에서 1970년대 초 미국의 제너럴 푸드사와 기술 제휴를 해서 맥스웰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국내 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미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엄청나게 단축해내어 정말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이 은하계 최고 중증 효율 환자들인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여기다가 일일이 커피둘, 설탕둘, 프림둘 귀찮게 따로따로 섞어서 마시는 것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마치 연필 뒤에 지우개를 결합시켜버린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말로 위대한 발명이기도 한, 즉 아예 그 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에 그것도 손에 착 감기고 너무도 쉽게 톡 뜯어서 부을 수 있는 스틱 형태 안에 담아 1976년에 내놓은 기발한 발명품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거의 무슨 쌀밥과 김치 수준으로 매일 50잔씩 마시고 있는 이 커피 믹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그 건조 커피야 미국 제너럴 푸드와 함께 개발한 것이고, 또 설탕이야 설탕이지만 그 풍미의 핵심이 되어주는 그 크림 맛을 내는 건조 프리마를 처음 개발해낸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1974년 동서식품에서 처음 개발해낸 이 프리마는 특이하게도 유제품이 아닌 식물성 지방으로 만든 것으로 커피의 쓰고 떫은 맛과 신맛을 기가 막히게 중화시켜서 그 모든 맛들이 너무도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주어 신비로울 정도로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나도록 해주는 마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걸 작은 한 패키지에 담았다는 것과 또 뜨거운 물이 그 세 가지 원료와 닿는 순간 가장 빠른 속도로 즉시 물에 녹으며 풍미와 향을 뿜어낼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디테일한 특수 기술들 외에도 무엇보다 그 커피 다시마 프리마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게 시장에 나오자마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빨리빨리병.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음식점에 가서는 메뉴도 안 보고 여기서 제일 빨리 나오는 거 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안타까운 효율병 환자 한국인들에게 이 믹스커피라는 위대한 발명품은 마치 신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은 엄청난 충격이어서 전국의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사무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여기는 한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탕비실의 지존으로 자리 잡으며 다들 이 믹스커피를 정말 미친 듯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심지어 일정 공간 대비 전 세계에서 커피 전문점이 가장 많은, 정말 이상하리 많지 커피를 좋아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두 커피보다 이 이상한 인스턴트 커피를 훨씬 더 많이 마시는 정말 특이한 국가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인들은 1초에 300개씩 이상 마시며 그렇게 매년 이 스틱을 70억 개를 마시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지난 201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 믹스커피는 훈민정, 거북선, 금속활자, 그리고 온돌에 이어 무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위 발명품에 올랐을 정도로 이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진짜 보통 대단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외국의 정말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다른 일을 보러 한국에 잠깐 방문을 했다가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이 한국식 인스턴트 커피를 맛보고는 정말 굉장한 감상평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비가 오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어느 지하철역에 서 있었는데 그때 입이 심심해 별 생각 없이 주변에 보이던 낡은 커피 머신에 300원을 넣고 밀크 커피를 뽑아 먹습니다. 원래는 이때 커피가 나오기도 전부터 미리부터 종이컵에 손을 대며 기다려야 그게 제대로 된 한국식 예절이지만, 아무튼 이 칼럼니스트는 커피가 모두 내려오자 별 생각 없이 그걸 들고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 거의 환각 수준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달콤하면서도 지나치게 달지 않은 너무도 섬세한 맛,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 묘한 달콤한 풍미에 기절할 정도로 그걸 마실 때마다 그 사람 없는 지하철역에서 혼자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아졌으며, 매 모금 마실 때마다 금세 익숙해지면서도 또 새로운 그 맛 때문에 자신의 혀를 믿지 못하게 되어 그 순간부터 한국 인스턴트 커피의 열혈 매니아가 되어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커피 믹스를 전파했는데, 그걸 처음 마시는 사람마다 경탄과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니. 아니, 이거 누가 들으면 믹스커피가 아니라 무슨 엄청난 콜롬비아산 마약을 한 사람과도 같은, 그러나 한편 그게 그의 첫 경험이었다면 그 충격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아주 기분 좋은 소감을 멋진 글로 남겨준 적이 있었는데, 그 글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종과 피부색 차이 없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행복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정말로 놀라운 물건이어서,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가 이뤄낸 그 기적의 비결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맛이라니. 그 낭만 넘치는 비가 오는 조용한 지하철역에 혼자 서서 생전 처음 맛보는 우리 믹스커피 맛에 완전히 취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근사한 병을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맛과 편리함 외에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는 바로 그 희소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듯 이 위대한 한국의 발명품이자 이 세상 모든 인간의 혀와 마음에 즉시 행복감을 안겨주는 커피 믹스는 한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잠깐 왔다가 이걸 한번 맛본 외국인들은 그 맛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는 최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우리 커피 믹스 사진을 올려놓고는 혹시 이게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냐는, 참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 한국인들도 김치를 먹는지와 같은 어이없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 외국인 분은 최근 어떤 경로로 인해 이 믹스 커피를 처음 먹어보고는 너무도 놀라, 이후 이게 한국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되고는 이게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지 너무도 순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건 그만큼 외국에서는 이 물건을 보기가 드물고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동서식품이 1970년대 초 처음 그 맥심 커피를 내놓았을 때 미국 제너럴 푸드사와 제휴를 맺었는데 이게 그때 맺은 계약 조항 때문에 그 커피가 들어간 우리 커피 믹스는 해외로 절대로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보따리 상들 또는 이미 이 맛을 알아버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한 손에는 김을 500장씩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이 커피 믹스를 잔뜩 들고서 돌아가서는 마치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할 수 없는 대단한 보물을 구해서 돌아온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즐기며 또 그런 감탄과 행복의 이야기들을 온라인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자주 마셔서 이제 어릴 적 그 충격이나 행복감은 좀 덜하긴 하지만 최고의 맛 그리고 복잡한 것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그 기발한 발상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쉽고 자주 누리려는 우리 한국인들의 그 욕심쟁이 효율 정신이 가장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물건이 어쩌면 바로 이 커피 믹스가 아닌가 싶으며 또 동시에 뭘 사도 항상 덤을 주어야 하고 또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정이 넘치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 믹스커피는 그런 우리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큰 비용 없이 더 쉽게 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많이 표현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도 고맙고 소중한 물건이기도 해서 앞으로 동서식품과 제너럴 푸드사 사이 그 계약 내용이 잘 처리되어 이 위대한 믹스커피가 어서 빨리 해외로 수출될 수 있게 되어 나중에는 스타벅스도 이겨버리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커피가 되어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뛰어난 머리와 취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유별나고 따뜻한 정문화가 세계 방방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